첫 번째가 의학의 용도 발명이야. 자, 의학의 용도 발명이라는 건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발명이려면 자기 창고여야 돼. 그쵸?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되는데 의학의 용도 발명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겠냐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로부터 새로운 어떤 속성을 발견을 해.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는 건 이 물질에 원래 내재되어 있던 거거든. 이 속성을 발견을 해요. 발견. 이 속성을 가지고 새로운 용도로 이용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속성을 발견해서 어떤 치료 용도로 이용하는 거. 이걸 발견을 넘어서 창작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가치가 있다라면 발명으로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 물질은 공지된 종래의 물질이에요. 종래의 물질. 그리고 대부분은 공지된 물질일 거야. 만약에 신규한 물질이잖아? 그러면 용도 발명으로 또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한 물질 그 자체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권리 범위가 넓어지겠지. 대부분은 공지 물질이긴 해. 하지만 이게 꼭 공지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용도 발명이라는 건 공지 물질이 아니라 종래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그 새로운 속성을 갖고 새로운 용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적 가치가 있다면 발견을 넘어서 창작성을 인정해서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한다라는 거거든. 따라서 이 종래의 물질이 꼭 공지 물질일 필요는 없지만 예상컨대 99.999%는 공지 물질일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꼭 공지돼야 하는 건 아닙니다. 1번의 의학의 용도 발명이고 양가를 1번의 성립요건 구비 여부에서 용도 발명은 본래 발견인데 종래의 물질로부터 새로운 속성을 발견하고 새로운 용도에 이용하며 속성과 용도 사이에 창작적 요소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성립성이 인정될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자기 창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특허 요건 판단해 볼게요. 그 의학의 용도 발명의 경우에는 이 의학이 어떤 용도를 가진다라는 양리 효과, 이 물질의 어떤 속성을 발견해서 새로운 용도를 이용한다는 건 어떤 양리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다면 양리 효과를 기재해 줘야 돼. 어디다? 명세서에 양리 효과를 기재해 줘야 발명의 완성이 담보될 수 있고 발명의 완성이 담보된과 동시에 명세 기재 요건까지 충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서도 회기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명의 완성 여부와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 여부는 별개의 어떤 특허 요건이긴 하지만 같이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양리 효과의 기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완성 발명이면서 동시에 명세서 기재 요건 흠결이 될 것입니다. 명세서 기재 요건 흠결 특히 42조 3항 1호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해야 된다. 그거 흠결이 될 거예요. 읽어볼게요.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양리 효과를 나타내는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양리 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아니면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돼. 뭐를? 양리 효과를. 그래야 완성 발명으로 볼 수 있고 또 명세서 기재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양리 효과를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원칙. 어떻게?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된다. 예외가 뭐야? 예외 맨 앞에 나왔다. 양리 기전. 양리 기전이 명확히 밝혀졌다. 즉 종래 물질에서 이런 양리 효과가 있다는 것이 명리 기전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졌다라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리 효과를 명확히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청구 범위 볼게요. 명세서 기재할 때 청구 범위 기재하게 되는데 이 의학의 용도 발명은 의학의 용도가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가 돼. 따라서 의학의 용도를 청구 범위에 넣어야 돼요. 의학의 용도를 청구 범위에 어떻게 넣겠느냐? 대질약이죠? 대질약. 읽어보겠습니다. 원칙, 의학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 요소이므로 의학의 용도를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여야 한다 해서 대질약. 이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어. 예외가 밑에 보겠습니다. 2번, 의학의 용도가 양리 기전만
양리 기전만 청구 범위 적었지만 어떤 명세서 다른 기재라든가 출원시 기술 수준을 참작했을 때 청구 범위에 대상 질병 또는 약효로 기재하지 않고 양리 기전만으로 기재해도 충분히 의학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면 명세서 기재 요건 충족되었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럼 청구 범위 정리하면 원칙 대질약으로 기재하는데 예외적으로 양리 기전만 기재하더라도 어떤 발명 효과, 양리 효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명확성 요건 충족했다라는 거 42조 4항 2호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된다. 자, 보호범위 보겠습니다. 3번 보호범위. 자, 의학의 용도 발명은 이 용도가 발명의 구성 요소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비만증 치료용 어떤 의학이다 라고 해서 등록을 받았다라면 제3자가 그 물질을 그 용도로 사용해야 권리범위에 속하겠죠. 왜? AR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기 때문에 청구 범위에 의학의 용도가 구성요소로 잡혀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질을 그 용도로 활용해야 권리범위 속하게 되겠습니다라는 게 AR. 하지만 어디까지가? 균등론까지 가겠지. 따라서 동일한 용도는 물론 약간 벗어난 약간 더 넓은, 동일보다 약간 넓은 동일성까지, 즉 비만증 치료용 용도로 등록받았다 하더라도 제3자가 비만증 치료용과 약간 동일성 범위까지도 권리범위 미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권리범위 해석 시 용도를 고려한다라는 말이에요. 청구 범위에 의학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제3자가 당의 용도로 실시하는 경우에만 미치는데 이번 균등론까지 적용할 거야. 그래서 특허 발명은 시부트라민 염산염 및 그 일수화물이 비만증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힌 용도 발명으로서 그 권리 범위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및 그 일수화물 내지 그 균등론 적용되는 거지. 그 용도, 즉 비만증 치료 내지 아니면 그와 동일하고 볼 수 있는 범죄 용도, 이거 균등이라고 보시면 돼. 그 정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권리 범위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즉 의학의 용도 발명에 대해서도 그대로 권리 범위가 AER은 물론 균등론까지 적용된다라는 거죠. 소극적 효력했는데 앞에 적극적 효력을 걸 넘어갔는데 이거 볼게요. 이 종래의 물질이 만약에 기특허 받았다. 갑이라는 자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데 을이라는 자가 용도 발명했다라고 하면 이용관계 성립하겠다라는 거. 따라서 을이 용도 발명을 했을 때 갑의 동의나 통상실권 허락의 심판에 의하지 않고 실시한다라고 하면 갑의 특허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은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투여용법, 투여용량이라는 논점과 양리기전이라는 논점이야. 양리기전이라는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비만세포의 안정화를 유도하여 뭐 비만증 치료용 이런 거 어떤 안정화를 유도했다 이런 것들이 양리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여용법, 투여용량. 우리가 어떤 의학이라는 물질이 있고 그 물질의 어떤 작용, 즉 어떤 효과라는 게 A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부작용도 있을 거야. B라는 부작용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이걸 극대화하고 이걸 극소화하는 게 과제고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실시가 되냐면 투여를 어떻게 용법, 즉 알약으로 먹을 것인가 주사기로 맞을 것인가 라든가 또는 투여 용량이 뭐 몸무게에 따라서 또는 키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얼만큼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적절히 조절해서 효과는 극대화, 부작용은 감소화시키는 게 그 분야의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거예요. 이 적절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굉장한 투자를 해서 발견해냈는데 특허권으로 독점권을 주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모방하겠지. 그럼 투여용법, 투여용량을 누가 개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 역시 의학의 용도 발명은 아니지만 용도 발명에 준해서 특허법으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투여용법이나 투여용량 역시 청구 범위에 넣을 수 있고 청구 범위에 들어간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기본적으로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발명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갈게요. 2번, 이렇게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부과했을 때 기존에 없는
구성으로 볼 수 있다면 신규성이 인정될 거고 또 기존보다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라고 하면 진보성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기술의 항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기술의 항변이라는 게 갑이 A를 등록받았는데 을이 A를 실시할 때 침해를 물었을 때 야, 내 거는 자유기술이야 라고 항변할 때 있죠. 그래서 이 실시되는 발명에 대해서 을이 적절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을 때 공지된 발명으로부터 쉽게 만들 수 있다. 또는 공지된 어떤 투여 용법, 투여 용량과 같다라고 하면 자유기술의 항변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3번 진보성 판단 방법.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물질의 작용을 극대화,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하기 위해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 건 그쪽 분야 사람들의 어떤 과제 같은 거예요. 이걸 적절히 조절하려고 하는 노력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야. 그래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넘어서 특허권이 부여되기 위해선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이 그 범위에서 어떤 이질적인 효과라든가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있어야 될 거예요. 즉 유리한 효과가 있어야 돼. 세 번째 줄에 예측할 수 없거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을 컨트롤하려는 노력은 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특허권까지 부여되려면 아주 유리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투여 용법과 투여 용량은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로 인정이 되는데 반면에 양리 기전이라는 거. 어떤 물질이 있고요. 어떤 물질의 양리 기전이라는 건 이 물질에 내재된 속성이죠. 이 물질이 예를 들어서 비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양리 기전이 있어. 비만 세포를 안정화할 수 있다라는 양리 기전이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 물질에 내재된 속성입니다. 따라서 청구항에 어떤 물질을 넣었다가 나중에 이걸 정정하는 거야. 정정하는데 어떤 정정을 하냐면 플러스 그 물질에 그 양리 기전을 부과하는 정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 우리가 정정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 감잘명, 감축, 잘못된 기재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한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이게 감잘명 중 감축에 해당하겠느냐라는 거지. 양리 기전이라는 건 원래 있던 물질에 내재된 속성이지 발명을 새롭게 구성하는 구성 요소를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등록받고 이렇게 정정하는 건 허용되지 않겠죠. 밑에 보겠습니다. 양리 기전이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리 기전은 물질에 내재된 속성에 불과하다. 물질이 갖고 있는 의학의 용도를 특정하는 한도에서만 구성 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양리 기전 자체가 청구 범위를 한정하는 요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정 전에는 양리 기전이 없었단 말이야. 정정 후에 양리 기전을 넣었어. 이게 허용되는 정정일 것인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양리 기전을 추가했다 하더라도 감잘명에서 감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예시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